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과목은 contract입니다. 네, contract, 계약이죠. 일반적인 계약에 대해서 하는데 한국어로 치면 약간 채권법, 뭐 매매 계약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도급 이런 류의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우리는 뭐 도급, 위임, 뭐 이렇게 구체적인 뭐 고용 하나하나 형태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배웠잖아요. 미국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냥 sales of goods 그리고 service 이런 큰 두 가지 정도 테두리로 나누어서 컨트랙트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거는 contract 그리고 remedies라는 건 이제 구제 방안,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계약 위반 시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따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remedies라고 별개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remedies, 특히 계약, 컨트랙트 관련한 remedies는 지금 하는 컨트랙트에 같이 덧붙여서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contract는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때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우리가 전혀 모르는 되게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톨츠 같은 경우는 물론 톨츠에도 좀 생소한 개념들이 몇 가지 있긴 했지만 큰 틀은 아주 생소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이제 뭐 고의 과실이 있고 어떤 의무 위반이 있고 손해가 발생하고 뭐 그간의 인과관계가 있고 이런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컨트랙트는 좀 다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로스쿨 가실 분들도 계셔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컨트랙트 그 계약 채권법 관련돼서 그렇게 판례가 중요하다기보다 법 이론, 법률을 기본으로 해서 많이 설명이 되죠. 근데 미국은 굉장히 많은 판례를 읽습니다. 컨트랙트 수업 시간에. 왜냐면 정말 커먼러 영미법 계통이라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룰들이 몇 개의 판례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룰을 찾아내기 위해 그 룰 하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판례를 거쳐가게 됩니다. 네, A라는 판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두 번째 다른 사안의 경우에 A라는 룰을 그대로 판례를 적용하기엔 또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다. 또 그래서 새로운 법이론, 새로운 판례 이론인 B라는 판례가 나오고 또 B라는 판례만으로는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엔 C라는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룰이 계속 발전돼 나간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컨트랙트는 굉장히 오래된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쿨에서는 진짜 막 몇백 년 전 케이스 러부터 읽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각 케이스에서 룰이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도출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로스쿨에서는 그 각 판례에서 도출된 룰 자체를 처음부터 쉽게 이제 알려주지 않아요. 각자 읽고 토론을 통해서 그 케이스 내에서 한두 줄짜리 그 룰을 스스로 발견해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룰 하나를 이어서 아웃라인을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합니다. 그쵸? 되게 간단한 걸 어렵게 가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가도록 해요.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 그 한 점 한 점 주어지는 조그만한 클루를 잡고 룰을 도출해 나가면서 가다가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기도 쉬운 약간 그런 과목이에요. 하지만 바시험에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시험에서는 이미 그 여러 판례를 거쳐서 발전되어 온 그 최종 결과물인 룰, 그것만 가지고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룰들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룰, given 룰을 이 사실관계에 적용해라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판례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판례를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드리긴 할 거예요. 왜냐면 각 룰로만 보면 너무 건조해요. 너무 건조하고 재미도 없어요. 하지만 판례를 보시면 이 룰이 어떤 의미에서 내지는 이 룰이 어떤 사실관계에서 도출이 되었던 거구나. 특히 그런 케이스를 보시면 나중에 에세이 퀘스천이나 객관식에서 문제 그 사실관계를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감이 잘 올 수 있으니까 로스쿨에서 했던 케이스 러들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좀 라이블리하고 재미있는 컨트랙트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Contract Overview.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긴 과목인가 Contract라는 게 제가 예전에 막 유튜브에 13분, 17분에 정리하는 torts, civil procedure 이런 걸 올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컨트랙트는 만든 게 없어서 제가 해본 거예요. Contract Overview. Contract. 우리 계약법 한다면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우선 계약이 formation, 성립을 해야 되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보통 세 가지를 듭니다. offer. acceptance. 그리고 consideration입니다. 네, 그러면 offer. 우리가 보통 오퍼를 줬다 이런 말 많이 하죠. 한국 걸로 치면 청약입니다. 청약, 오퍼를 냈다. 그럼 오퍼라는 건 뭘까요? 내가 당신의 집을 사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면 내가 이 물건을 팔고 싶다, 이런 것들이 청약이죠. 우선 제가 이렇게 되게 일반어로 말하는데 이제 뒤에 가면 좀 더 정치된 언어로 표현할 텐데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보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우선 할게요. 그래서 offer, 물건을 사겠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사겠다, 그 제안을 하는 거죠. offer. 그럼 어떤 오퍼들이, 청약들이 유효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청약이 언제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집 페인트 칠할 사람을 구합니다. 페인트 칠이 필요해요. 1,500불 페인트 칠 집 전체 해줄 사람을 구합니다. 어떤 오퍼를 낸 거죠. 그러면 이게 유효한지, 어떤 형태의 오퍼가 과연 유효한 오퍼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고요. 그럼 이 오퍼는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벼룩시장 같은 데 보면 페인트 칠할 사람 구합니다. 1,500불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막 한 반년 전에 내가 올려놓은 거다. 그런 경우 지금까지도 그게 유효하다고 봐야 될까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모님 구합니다. 그쵸? 그 오퍼가 지금까지 유효할까요? 언제까지 라스트 하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퍼가 있으면 acceptance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승낙입니다.
즉 페인트 칠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오퍼에 대해서 승낙, 오케이, 제가 1,500불에 당신 집 페인트 칠 해줄게요. 이렇게 accept를 합니다. 근데 accept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내가 1,500불에 당신 걸 할게요 라고 이메일을 쓰는 게 accept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가서 페인트 칠을 해놔야 accept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죠. 걔를 찾아주면 500불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 내가 걔 찾아줄게요 라고 하는 걸 승낙이라고 볼지, 아니면 걔를 실제로 찾아와야 승낙으로 볼지. 그래서 어떤 게 적절한 acceptance인지, acceptance의 방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청약과 승낙은 좀 우리가 알던 개념이죠. 500원에 팔겠다, 청약을 하죠. 승낙. 500원에 사겠다, 승낙. 근데 그거 말고 consideration이라는 걸 미국 컨트랙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consider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어떤 거래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가서 보게 될 겁니다. consideration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중요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consideration 중에서도 어떤 거는 consideration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onsideration의 유형 같은 걸 이제 굉장히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뭐 구두 계약도 유효하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냥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은 writing, 서면으로 글로 써져 있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valid하게 formation 되려면 offer, acceptance, 그리고 consideration이 필요하고, formality issue, 형식적인 걸로 어떤 것들은 반드시 writing으로 돼야 되는 statute of fraud라는 부분인데, 그거까지를 이제 아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formation을 위한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이 잘 되어 있다, 이제 계약이 잘 체결된 상태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계약이 체결된 계약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 조건이 무엇인지의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있죠. 계약서에는 3월 1일 날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써 있는데, 당사자들은 우리 3월 1일이 아니라 우리 3월 15일이라고 3월 15일에 70만 원 주기로 한 거잖아. 이렇게 계약서에 써 있는 거랑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계약서는 써놨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르게 썼을 수도 있고, 한 명이 이걸 위조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four corner rule이라 그래서 이 종이가 4개 이제 귀퉁이가 있잖아요. four corner. 그래서 우선은 종이에 써진, 서면에 기재된 이 내용이 계약서의 내용이다 라고 봐요. 근데 parallel evidence rule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parallel evidence rule이라는 건 만약에 계약서에는 3월 1일 100만 원 주기로 했다라고 써 있지만 이전에 2월 20일에 우리 70만 원으로 하자 라고 이전에 썼던 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전에 했던 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했던 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다른 이 증거 외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증거들 중 어떤 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전에 있던 증거들은 다
여기 합쳐졌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가 증거고 이게 계약의 term이 되는 거지 이 이전 것들은 아닌 걸로 본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된 계약, 이 텀들, 이 계약 조건들은 뭐냐? 이거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줘요. 왜냐? 계약 한번 문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modify, 변경하는 건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parallel evidence rule이라는 건 이 계약서, 이 계약의 내용이 뭔지 확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서류상 나타나 있는 것 외에 이전에 있던 증거들 또는 이후에 있던 증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의 계약의 조건들, 계약의 terms들을 문구들이 어떤 걸로 정해져야 되냐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써져 있는 거. 그런데 그럼 그 이전에 했던 협의 내용, 그 이후에 했던 문구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증거로 볼 것이냐라는 게 parallel evidence rule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에 모든 걸 다 쓰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꼭 빠지는 게 있죠. 뭐 가격도 쓰고, 뭐 당사자 쓰고, 가격 쓰고, 물량 쓰고 이러지만 항상 빠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갭이 있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느냐? 그 법에 미국의 이제 UCC라는 커머셜 코드가 있는데 거기에 법에 이렇게 당사자들이 규정하지 않는 경우는 본 조항들로 이렇게 보충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UCC 조항을 통해서 또 갭을 이렇게 filling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fill해서 이제 term, 계약의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요. 자, 그럼 계약이 성립됐고 우리 계약서의 내용도 뭔지 알아요. 3월 1일까지 1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이 내용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계약을 이행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 뭐 이행을 하다 말거나 아예 하지도 않거나 했는데 잘못했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항상 발생해요. 그러면 performance, 계약의 이행과 breach, 계약의 위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정도를 해야 제대로 된 이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계약의 위반이라고 볼 만큼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면 귤 1000개를 배달하기로 했는데 999개를 배달했다. 그럼 계약 위반이다. 그럼 계약 위반이긴 하죠. 계약 위반이니까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집 페인트 칠을 해주기로 했어요. 다 칠해놨는데 이 지붕 부분을 내가 원하는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칠해놨어요. 이 경우 계약 위반이니까 난 돈 한 푼도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게 performance랑 breach 부분에 나옵니다. 그 이후 계약 위반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계약을 위반했으면 상대방이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본 사람한테 remedies, 어떤 피해를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를 보상해 주면 되는지 보상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채권을 양수하는 것 관련된 제3자 한 명 더, 2명이 아니라 이제 한 명 더 나타났을 때, third parties가 나타났을 때의 계약 관계에 대한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별게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끝까지 다 보시고 이 오버뷰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이 공부한 걸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공부할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로 만들려다 보니 제가 조금만 이렇게 덜 자세하게 쓴 면이 있는데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 공부가 되실 거예요. 네, 이제부터 볼 부분은 컨트랙트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해요. 저도 컨트랙트 문제를 풀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막상 시험 문제에서 묻는 게 어느 단계에 대해서 묻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계약이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의 문제에서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계약은 이미 잘 성립되었는데 계약의 그 합의 내용, 그 terms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건지, 아니면 지금 term도 확실한데 지금 performance, 이행에 대해서 묻는 건지, 또는 계약 위반에 대해서 묻는 건지, 이것들이 정확히 보지 않으시면 가끔씩은 나한테 지금 뭘 묻고 있지? 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게다가 얘네들이 객관식 문제를 낼 때 그럴듯하게 서로 다른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막 예문으로 넣어놓기도 하거든요. 선택 문항으로. 근데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지금 계약이 와 있는지를 모르면 전혀 엉뚱한 답들을 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끝까지 보고 나시면, 그때 보시면, 다시 보시면 한 번에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잠깐 좀 기다리시면서 우선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contract question을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essay question에도 마찬가지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하는 거를 좀 약간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사적으로 그냥 바로 생각해서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컨트랙트 문제가 나왔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사안을 적용되는 법은 뭐냐, governing law, 이 지금 상황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법은 무엇이냐라는 걸 미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하죠? 민법이 적용되겠지, 아니면 뭐 채권법이 적용되겠지, 무슨 법이 따로 있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컨트랙트는 그 커먼 러, 판례법이 발달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커먼 러가 적용돼요. 물론 이제 커먼 러는 주마다도 다르고 뭐 연방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이나 이런 데서 보는 커먼 러는 약간 일반적인 커먼 러, 되게 일반적인 좀 티피컬한 그런 케이스들로 이제 묶어서 만든 어떻게 보면 가상의 커먼 러죠. 왜냐면 각 주마다 가면 조금 세부 내용이 다 다를 수 있는데, by exam에서 테스트하는 건 각 주에서 거의 서로 비슷한 정도의 되게 제네릭한 일반적인 티피컬한 그런 정도의 룰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적용되는 법,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판례법을 배웠으니까 판례법, 커먼 러가 적용될 수 있겠죠. 근데 UCC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UCC는 Uniform Commercial Code라는 거예요. Uniform Commercial Code, 이게 뭘까? 이거는 사실은 법은 아니에요. 그냥 모델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네, 모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상의, 이걸 받아들여야 각 주에서 이걸 법으로 법제화 시켜야 각 주의 법이 되는 거고, 그냥 사실은 법이라기보다 그냥 모델, 어떤 주는 모델로만 남아있을 수도 있죠. 어떤 주는 받아들였으면 이제 법이 되어 있는. 근데 사안에
사안을 커먼 러가 규정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UCC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둘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볼 거지만 커먼 러가 적용되는 건 대부분 서비스랑 관련된 거. 뭐 페인트 칠을 해주기로 했다. 뭐 조경 공사를 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서비스 관련된 것들의 커먼 러 판례들이 적용되고요. UCC는 Sales of Goods라 그래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상황에 그 UCC가 적용되게 됩니다. 사실 계약의 형태가 두 가지잖아요. 뭐 부동산에도 적용되겠네요. 커먼 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비스 관련된 계약이니까 그럼 커먼 러 그래 공부했던 판례법들을 적용시켜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셔야 되고요. 지금 오렌지를 판다. 배달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면 Sales of Goods네. 그러면 커먼 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UCC가 적용되는구나. 그럼 UCC에서의 룰들은 뭐가 있었지? 라고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는 시험 문제 풀 때도 지금은 토마토 판매이므로 UCC가 적용되는 걸로 하겠다. 이 사건에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법은 이제 적용될 법은 정했고 두 번째 아까 전에 본 것과 같습니다. 과연 지금 원고나 피고가 이제 뭘 원한다고 하는데 계약이 제대로 성립된 것일까? 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계약이 잘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offer, 청약이 있고 토마토를 판다라고 했으면 토마토를 500원 100개를 500달러에 팔겠다. acceptance 청약이 있으면 승낙이 있겠죠. 그래 100개를 500달러에 살게. 청약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야 120개 주면 500불에 살게. counter offer 반대로 이제 counter offer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consideration이 있는지 적절한 consideration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의 문제상 여기 하나도 걸리는 게 없고 모두 다 통과할 수 있다. 그럼 우선 컨트랙트는 잘 성립된 거예요. 잘 성립됐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이 문제에서 계약의 terms 조건에 대해서 서로 다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라면 100개를 500불에 팔기로 했잖아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지금 계약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20개 덧붙여 주기로 했잖아 120개잖아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four corners 이 네 귀퉁이 안에 써 있는 내용 그리고 이것과 다른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땐 어떤 식으로 증거 계약의 term을 확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term to clear 그러면 performance를 하게 되고 breach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breach가 있는 경우 damage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어떤 damage에 대해서 피고가 물어줘야 되느냐? 우선은 이 계약이 잘 됐으면 벌었을 수 있는 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계약이 잘 되면 딴 사람이 나랑 같이 계약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거 당신 거 안 되는 거 보니까 나 안 할래. 오히려 두 번째 기다리던 계약이 파기가 됐다. 그럼 이거에 대한 손해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지금 이 기계를 잘 고쳐서 주기로 했는데 제때 고쳐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두 번째 다시 이제 새로 받으려는 다른 어떤 제조 해야 될 그 프로젝트를 못 하게 됐다. 당신이 기계를 제때제때 고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그 제조 활동을 못 하게 돼서 또 손해 발생.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아니면
당신이 공장 기계를 제대로 안 빨리 고쳐오지 못하는 바람에 내가 급히 웃돈 주고 다른 데서 기계를 빌려오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돈이 더 들었는 줄 알아? 이것도 손해배상해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원고 쪽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 웃돈을 주고 빌려? 더 싸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왜 알아보지도 않고 제일 비싼 걸 빌리고 나서 나한테 이걸 다 보생하라 그러는 거야?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피할 수 있는 손해였다. avoidable damage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논의가 나오는 게 데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가 볼 거예요.